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번 학습지를 통해서 고려 문벌사회의 동요, 이자겸의 묘청 정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정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문벌귀족사회, 죄송합니다. 문벌귀족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죠. 문벌사회의 동요와 모순, 이자겸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침반부터 보고 갈까요? 우리 고려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바로 지배층이 누구냐 였습니다. 이 지배층을 가지고 고려를 시대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이전을 고려 전기,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고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를 지나 고족과 육두품들이 어떻게 문벌이 되며 그 문벌이 지배했던 고려 중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지배층으로 있던 고려 중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사회 성립입니다. 고려 초기 때까지의 지배층은 호족과 육두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호족과 육두품들 중에서 이제 힘이 강한,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힘이 강한 세력들이 중앙에 진출해서 문벌이라는 특권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이 문벌의 뜻이 뭐냐면 집안 대대로 5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배출한 명문 집안이란 뜻이에요. 이 문벌의 뜻 여기 적어놨죠. 문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관리, 이 고위관리의 기준은 5품 이상입니다. 5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배출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린 가문, 그걸 우리가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문벌 가문 예시가 나오죠. 경원이 씨니, 경주김 씨니, 파평윤 씨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문벌,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문벌이 되느냐, 바로 그런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은 그 집안은 웬만하면 문벌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 집안에서 5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나오면 그 5품 이상의 고위관리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음서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져요. 음서. 여러분 저랑 관리등용제도 할 때 공부했죠. 음서가 뭐죠? 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물론 고려사회 분위기상 음서보다는 과거를 훨씬 존중했고 과거로 관리가 되는 걸 더 명예로운 길로 여겼지만, 그럼에도 음서라는 특권이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실제 본인이 과거 시험 붙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빠 찬스 써서 음서로 관리가 돼도 되잖아요. 음서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 승진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고려는. 음서를 통해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특권이 있으니까 한번 5품 이상의 관리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자손들은 과거 시험을 보건 음서를 통해서건 그 5품 이상의 관리 자리를 계속해서 웬만하면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특권, 음서, 과거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자,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나요? 국가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 공무원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뭐를 준다? 토지를 준다. 국가가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준다. 이 원칙은 동일해요. 단, 여러분 여기서 주는 토지를 준다는 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 거둘 권리, 수조권을 주는 거죠. 국가가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누어 준다. 이 원칙은 전근대 모든 나라에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건 뭐야? 그 수조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토지, 그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토지의 명칭만 달라집니다. 신라에선 노급, 관료전 같은 명칭으로 불렸고, 고려에선 태조왕건이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조권을 나눠주긴 했지만 그건 임시였고, 정식 명칭 고려에서 이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수조권을 주는 토지는 과전, 전식과라 불렀어요. 수조권을 나누어줍니다. 근데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세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관직을 그만두고 은퇴하면은 반납해야 돼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5품 이상의 관리를 배출한 명문 집안, 문벌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받는 과전, 전식과 이외에도 공음전이라는 추가 토지를 줍니다. 이 공음전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야. 신분의 대가. 문벌이라는 5품 이상의 관리를 배출했다는 문벌이라는 그 신분의 대가로 주는 게 공음전이에요. 공음전. 당연히 공음전은 신분의 대가로 주는 거니까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 집안이 문벌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오품위상의 고위관리를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한다거나 반란에 휘말려가지고 완전 신분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오품위상의 관리를 배출하면서 문벌의 그 집안에 그걸 유지하는 순간 할 때는 계속해서 이 공음전이 세습돼요. 물론 공음전도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특권 음서, 경제적인 특권 공음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문벌은 사회적으로는 그들끼리 결혼해요. 그 문벌 가문들끼리 혼인을 통해 중첩되고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런 문벌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고려의 가장 고귀한 가문은 어디일까? 바로 왕실이죠. 왕실과의 혼인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왕실의 사돈이 되는 거야. 자, 그 꿈을 이룬 문벌 가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자겸네 집안이에요. 문벌 사회의 동요와 분열, 이자겸의 난, 묘청 서경천도 운동.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은 문벌 중에서도 경원이씨 가문이었는데 권력을 얼마나 심하게 독점했냐. 여기 정말 골 때리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6대 왕 예종에게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결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서 17대 왕 인종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인종은 이자겸을 뭐라 불러야 되죠? 자기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이자겸은 자신의 손자인 인종에게 자신의 다른 딸,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엄마의 동생, 이모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보면은 이자겸의 셋째 딸, 넷째 딸을 인종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16대 왕 예종에게는 자신의 둘째 딸을 시집 보내서 17대 왕 인종을 낳아서 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자기의 외손자인 인종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모랑 결혼을 시킨 거죠.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외척이라는 자리를 다른 집안에게 넘겨주기 싫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겁니다. 족보가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중첩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왕인 인종은 불만을 갖겠죠. 그래서 인종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이자겸을 죽이려고 선빵을 칩니다. 죽어라! 나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하고 이제 제거를 시도했는데 이자겸에게 패배합니다. 왕이 선빵을 치고 패배해요. 그리고 이때 궁궐이 불에 탑니다. 이때 이제 실제로 왕도 죽고 고려가 망할 뻔했는데 이때 반격할 수 있던 이유는 이자겸의 부하 중에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의 소드마스터죠. 원래는 윤관,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쌓고 여진족을 토벌했던 윤관의 부하였는데 윤관이 이제 관직에 은퇴하고 나서 이자겸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척준경이 정말 싸움을 잘했거든. 이자겸이 가지고 있는 힘의 대부분은 척준경에게서 나온 건데 그 척준경을 인종이 매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숙청하는 데 성공해요. 척준경도 나중에 버림받아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이 먼저 선빵을 치고도 밀리고 궁궐이 불에 타고 척준경 매수해서 겨우겨우 이자겸을 몰아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신라하 대 김원창의 난과 비슷하죠. 반란을 진압했지만 왕권이 오히려 약해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문벌 사회의 분열과 동요, 내부 대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자겸에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국외적으로는 저번 시간 고려 전기 대외 관계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자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고려가 이제 여진족에게 동북구성을 돌려주고 그 돌려받은 동북구성으로 여진족이 힘을 길러서 금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금나라가 고려의 4대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제 이자겸이 어떻게 했죠? 받아들이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하고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자겸의 난으로 고려의 궁궐이 불타고 왕권이 땅에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인종은 자기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권력을
다시 왕이 가져오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자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자겸이 독점하던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나머지 문벌, 그 중에서도 수도인 개경의 털을 잡고 있는 이 개경의 문벌 귀족, 문벌에게 권력이 넘어가요. 이자겸이 죽은 이후에 이 개경의 문벌을 중심으로 권력이 독점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왕권을 회복하려면 지금 이자겸이 죽은 이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저 개경의 문벌 세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도 날 도와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끌어들인 게 누구냐? 개경에 이은 고려의 두 번째 도시 서경. 이 서경에 있는 세력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경 세력은 인종이 개경의 문벌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끌어들인 거예요. 당시 서경 세력의 대표가 그 유명한 묘청이라는 사람이에요. 묘청이나 정지상.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국 문벌 사회의 내부 대립이야. 이자겸이 죽은 이후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개경의 문벌 세력과 그 개경의 문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종이 끌어들인 서경 세력 간의 권력 다툼.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서경 세력, 서경파와 개경 세력, 개경파를 비교해 볼까요? 일단 인물, 대표적인 인물은 서경 세력에는 묘청이 있고요. 개경 세력에는 김부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서경 세력은 당연히 이 서경,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이고, 이 개경 세력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수도, 개경의 털을 잡고 있는 중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은 개경 세력은 서울, 강남, 서경 세력은 분당, 판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은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경의 신진 세력은 풍수지리설과 불교를 믿습니다. 특히 풍수지리설이 중요해요. 얘들은 이제 말하는 거죠. 어째서 고려가 이 모양을 입고 있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자겸 같은 역적이 등장하고 궁궐이 불에 타고 우리 고려는 금나라의 사대를 하는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냐. 그건 바로 수도인 개경이 터가 좋지 않아서다. 개경의 기운이 다 쇠락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죠. 신라, 하대, 호족들이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이 국토를 지방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경주의 기운이 다 했다라고 했던 그거랑 같은 레퍼토리예요. 이에 반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이 개경의 중앙에 있는 문벌 세력은 유교를 믿습니다. 유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이에요. 그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제자가 선생님 저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 게 무슨 죽은 이후의 일을 걱정하냐? 라고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유교는 실제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런 합리적인 유교 입장에서는 풍수지리는 말이 안 되는 미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미신을 믿지 마라 하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경 세력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어디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옛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개경을 버리고 잠깐만 다시요. 그러니까 이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에 기반해서 어떤 주장을 하나요? 우리 고려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기운이 다 쇠락한 이 기존의 수도 개경을 버리고 어디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옛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자신들의 근거지죠. 다 정치적인 싸움이에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이자겸이 금나라의 사대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고려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처다간 해동천하, 해동천자 독자적인 연호가 끊겼잖아요. 다시 부활하자. 칭제 건원. 다시 황제의 칭호를 쓰고 연호를 쓰자.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 우리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유교를 좋아하는 개경 세력은 아니 왜 천도를 하느냐. 그 합리적인 근거가 없지 않냐. 무슨 서경이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이냐. 그런 식의 미신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함부로 칭제 건원을 했다가는 금나라와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금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란족의 요나라와 송나라를 모두 박살낸 나라다. 그런 금나라랑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칭제 건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금나라랑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장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 서경 세력은 누가 무엇을 위해 끌어들인 거죠? 그쵸. 왕인 인종이 이 이자겸이 죽은 이후에 권력을 갖고 있던 개경의 문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얘네의 서포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이런 서경 세력의 서경천도 주장에 대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서경천도를 준비해요. 서경의 궁궐을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경에 벼락이 막 쳐서 그 벼락으로 인해서 새로 짓던 궁궐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경파가 반격에 들어가는 거죠. 봐라. 뭐가 풍수질이고 뭐가 명당이냐. 거기 서경이 정말 명당이면 벼락이 떨어져서 궁궐이 불에 탈 리가 없지 않냐.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막 비판을 해요. 왕인 인종도 그런가 해서 결국 서경천도 계획은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이 흑화해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 이름은 대위, 연호는 천계라 그래서 이때 아예 묘청이 서경을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에요. 국호는 대위, 연호는 천계. 이 묘청의 서경 반란을 진압한 게 야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하고 반란을 진압했던 게 바로 개경 세력의 대표, 개경의 문벌 세력의 대표 김부식입니다. 자 여러분 김부식 같은 경우는 왜 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칭제건원을 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풍수지리설에 기반한 이 서경 세력이나 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유교, 서경천도 반대, 금나라랑 화대관계 유지, 칭제건원을 반대한 개경 세력 이 둘을 구분할 때 감정적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결국 둘 다 정치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권력 싸움이에요. 권력 싸움. 선과 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김부식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여러분 김부식은 금나라의 힘을 알고 있어요. 실제 그 김부식이 한번 외교관으로서 송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김부식이 송나라에 방문한 날이 금나라에 의해서 송나라가 무너지던 때야. 송나라의 수도가 함락되고 송나라 황제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살아남은 왕족들이 겨우겨우 강남지방 도망쳐서 남송 만들던 그 혼란기 때 김부식이 중국에 외교관으로 왔거든. 이때 김부식이 죽을 뻔해요. 그래가지고 김부식이 이때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금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직접 묘청의 서경 반란을 진압을 한 거예요. 어쨌건 결과 서경 세력은 몰락했고요. 문벌 사회의 분열과 모순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모두 문벌의 권력 독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 경원희 씨 집안이 그 개인의 집안, 이자겸이라는 개인의 경원희 씨 집안이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해서 왕인 인종과 갈등이 벌어진 거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자겸이 죽은 이후에 이 개경의 문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서경 세력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네, 김부식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묘청의 서경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그 유명한 삼국사기라는 책을 써요. 이 역사를 저술한다는 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하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김부식은 우리 개경 문벌 세력은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은 쟤네가 한 거다. 지금 우리 개경의 문벌 세력이 지배하는 고려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신정변으로 결국 박살이 납니다. 자, 이러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신치호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료예요.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1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치호는 이렇게 말을 생각한 거예요. 이때 묘청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고구려의 계승을 주장하던 이 묘청의 세력이 이겼어야 되는데 이때 하필이면
이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김부식내 세력이 이겨서 이때부터 우리 역사가 내세에 4대하는 굴종적인 역사가 되었다. 정말 아쉽다. 이때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이 이겼다면 우리 역사가 자주적이고 진취적으로 올라갔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어요. 이건 그분의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 독립운동을 위해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 어쨌건 이분의 이런 평가가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평가하는 가장 유명한 평가고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뒤에 선생님이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에 대한 신지호 선생님의 평가, 네, 여기 적어놨으니까 제가 컬러로 구분을 했죠. 빨간색은 묘청, 파란색은 김부식 세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그 외 나머지 탐구 자료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용어 풀이도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